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이 수출 통제 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특정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 통제 조치는 국제무역 규범 측면에서나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해온 한일 경협 관계에 비춰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가 중국의 한 화학사에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불화수소, 즉 에칭가스를 대량으로 주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상하이증권부 인터넷판은 오늘 산둥성에 있는 화학사인 빈화그룹이 한국의 일부 반도체 회사로부터 전자제품 제조 과정에 들어가는 불화수소를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상하이증권부는 하지만 빈화그룹 측과 계약을 맺은 한국 반도체 회사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문제를 다룰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에 외무성 국장급 인사를 파견해 대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수출 규제의 정당성 문제를 놓고 한국과 격돌할 이번 회의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고위급 관리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23년 만에 증권 거래세를 낮췄는데 지난달 주식거래 규모는 올 들어 최저치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33조 2,8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무려 24.6%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대내외 악재로 기업의 실적 부진이 우려되자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급락세로 다시 전환을 했습니다. 일단 불안한 시장은 맞았습니다. 이렇다 할 호재가 없는 많이 내린 것 하나가 호재다라고 지금 꼽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떠한 돌발 악재가 터진다면 시장은 급격하게 부러질 것이다 라는 경고성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다시피 지금 거래 대금도 굉장히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적은 수급으로도 시장은 갑작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이야기가 또다시 나오면서 전일 미국 시장 빠졌습니다. 미국 시장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었는데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따지고 보자면 우리 시장이 빠지는 것에 비하면 당사국은 빠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인데 우리 시장은 오늘 또다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잠하던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부분, 관세 부분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부분인데 일본과의 무역 분쟁 부분이 지금 격화가 되고 있고 화해의 무드가 지금 조성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관세 이야기가 또다시 나오자 시장은 휘청거리고 있는 겁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송장비 업종이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요. 기아차는 소폭 상승에 성공하는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무역 갈등 얘기가 나오자마자 중국 관련 소비주들, 면세점이나 화장품 관련주들 지금 내립니다. 투심 안 좋고요. 코스닥은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총상위 대형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그나마 좀 버텨주는 게 그동안 워낙에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딱히 빠져야 될 이유가 이건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주만 보면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데 나머지 종목들 많이 밀리고 있고요. 역시나 코스닥에서도 중국 관련 소비주들, 반도체, 소재 업종들 급락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 역시나 일본의 반사이익 관련 소위 애국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인데 상승폭도 지금 오후 들어서 꺾이는 상황이어서 이 종목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좀 점검을 해보자면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우리도 직접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 금리 인하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확정됐는데 그렇다면 우리 한은은 또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지 이번 주 당장 금통위가 있는데 이 부분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시황부터 바로 짚어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2070선 지금 버티고 있긴 한데 1%나 지금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빠집니다. 저희 담당 PD 지금 진짜라고 탄식을 내보낼 정도로 왜 이렇게 빠지나 싶을 정도로 좀 답답합니다. 사실 이게 현실인 것 같고요. 하루간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79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갭으로 떨어지면서 출발을 했고요. 장중에 2063까지 빠졌습니다. 2130까지는 그래도 좀 가는 거 아니냐, 1차 지지선까지 좀 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에서는 희망 섞인 이야기도 이번 주에 좀 나오긴 했었는데 바로 무너뜨리네요. 2070선 힘겹게 지지받고 있는 상황이고 하루간의 흐름 보셨고 수급 한번 보시면 여기도 좋지는 않습니다.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팔고 어제 사던 외국인들 또 파네요. 115억 원 많지는 않지만 팔고 있고 기관 전주체가 지금 매도 포지션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동안에 낸드 가격 상승부터 해서 반도체 수요 조절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요.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저께도 많이 빠졌고요. 현대차가 올라와 줍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가 안정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란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화해 무드가 다시금 조성이 되고 있다. 하루 만에 이런 얘기 나오는데 WTI가 오늘 3.29%나 빠져서 57달러대까지 조정이 왔습니다. 정유화학주들 장 초반에 좀 밀리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2차 전지, 소재 관련 업종들은 아직까지 조금은 아웃퍼폼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포스코까지 전체적으로 팔아버린데 셀트리온이 많이 빠지네요. SK텔레콤 지금 보합인데 통신주들은 오늘 그나마 좀 버텨줍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 LG생건 많이 빠지네요. 2.66%. LG생건이 그나마 좀 버티는 겁니다. 중국 관련 소재로 분류는 되는데 LG생건 같은 경우에는 판매처도 그렇고 다변화가 좀 돼 있는 편이다라는 얘기여서 이런 악재가 터질 때 좀 덜 빠집니다. 그런데 아모레퍼시픽이나 호텔신라 직격탄 맞을 수 있는 종목들은 오늘 낙폭이 좀 큰 편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29만 원 무너졌습니다. KB금융보합, 삼성물산도 빠지고 네이버도 빠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63까지 밀립니다. 지금 급격하게 오들어서 밀리는데 하루간의 흐름 바로 정리하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갭으로 밀리면서 출발했고 오후 때까지 어느 정도 좀 버텨주나 이대로 좀 가나 665선에서 가나 했는데 지금 다시 밀려 내려옵니다. 그래프 보시면 1차로 급락 그리고 버티다가 2차 급락 나왔습니다. 이대로 어디까지 660선을 지금 지켜줄지 한번 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658까지 밀린 바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여기도 개인만 삽니다. 1228억 원 개인 강한 매수 들어오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 전주체 매도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보도록 하죠.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그나마 버팁니다. 그리고 CJENM 상승해서 하락 전환됐고요. 신라젠 헬릭스미스가 지금 버티는데 버팀은 폭 자체도 크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들 워낙에 많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지금 메디톡스 오늘 약보합권 유지하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봅니다. 펄어비스가 강보합권, KMW 5G 관련은 오늘 그나마 좀 버텨준다라고 말씀드렸고 통신, 5G, 부품 이쪽이 오늘은 그래도 시장 하락 대비해서 선방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하루 만에 하락 반전합니다. 그리고 SK머티리얼즈, 슈젤도 빠지고요.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자, 여기부터가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내리는 종목들이 많고요. 내린 폭도 커집니다. 파라다이스 15,000원대로 다시 내려왔고 셀트리온작, SFA, 코미팜까지 모두 빠집니다. 에코프로, BM 올라오는데 전해드렸다시피 2차 전지 관련 소재 업종 오늘 그나마 버티고 최근 시장에서 다시금 전기차 관련 업종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올라가네요. 1180원대까지 다시 상승하면서 강달러 이어집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슈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하고의 이 상황이 전혀 좋아질 기미가 지금 안 보이다 보니까 대비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별 영향을 먼저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일단 무엇보다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관계 악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동안에 나왔던 복합된 얘기들이 다 한꺼번에 작용한다는 관점 쪽으로 보다 보니까 매일 이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좋아질 수 있는 관계라든가 변화 요인들은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단기적으로 7월 21일 날 이번 주 주말에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좀 적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양국의 정부가 지지율이 거의 50%대에 육박하는 상황 쪽에서 지금 기조를 크게 바꾸기는 힘들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특별한 계기가 어떤 쪽이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한 2020년 도쿄올림픽 때 가서야 어느 정도 약간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가적인 장기 영향력은 염두를 해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한국의 성장 동력을 계속 압박을 한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최근에 제재한 품목들을 보게 되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든가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쪽, 거기다가 차세대 자동차나 항공기에 관련된 탄소 섬유까지 이런 전반적인 소재 쪽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더 이상 한국이 신성장 동력으로 못 나가게 하겠다라는 관점들도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원하는 약세일 가능성이 무게를 둬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대표적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다 만큼 일단 GDP에 대한 영향력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불확실성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1,180원대 안착으로 나오면서 환율에 대한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주요 업종별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일단 그나마 반도체에 대한 시각들은 조금 낮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 공급 과잉에 대한 부담이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지만 하지만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는 여전히 도전 과제가 높다는 관점 쪽에서 너무 긍정적으로만 한쪽으로 바라보기도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디스플레이에 대한 우려감은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죠. 대표적으로 차세대 OLED라든가 이 플렉서블 관련된 쪽에서는 중화권 쪽에서 강하게 투자를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차원에서 소재 관련된 쪽에 발목을 잡힌다라고 하게 되면 우려감이 좀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자동차 기계 철강 관련된 쪽에 대한 우려도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일본 소재 의존도가 높은 분야가 어떤 화학 쪽뿐만 아니라 철강 쪽도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추가적인 제재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우려감이 높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WTO에 일본이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의 공적자금 지원 관련된 쪽으로 작년에 제소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려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수주 자체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중립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항공 여행 관련된 섹터 쪽으로는 물론 이제 비자 관련된 카드까지 뭐 최근에는 극우 쪽에서 한국과 뭐 장교를 해야 된다 이런 쪽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런 극단적인 쪽까지는 나오지 않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래도 어떤 기존 여행 중심으로는 수요가 많이 부진하고 있다. 이런 쪽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요즘에 금 가격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떤지 좀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일단 금 가격 동향을 보게 되면 약 한 6년 만에 온스당 국제금 시세가 $1,400를 돌파를 했고요. 작년 8월 달에 저점 대비해서 한 20% 이상 올라왔다는 관점과 함께 올해도 한 10% 이상 올라오면서 어떤 안전자산에 대한 뚜렷한 효과가 주목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경기 불확실성이 좀 더 커져가고 게다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달러라든가 국채, 일본의 엔 같은 경우가 부각을 받는데 그래도 오히려 어떤 실물 경기와 어떤 실물의 인플레이션 효과까지도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금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가 좀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이제 양적 완화와 관련된 어떤 완화적인 통화 정책들이 2016년도부터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금의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글로벌 중앙은행 중심으로는 금 매입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기조입니다. 그래서 작년 글로벌 각국 중앙은행과 IMF 같은 경우도 매입한 금 총액을 보게 되면 650톤이 넘는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2017년도 대비해서 74% 이상 증가를 했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종전 최고치였던 2013년도 매입량을 돌파한다라고 했었을 때 거의 근래 들어서 최고치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수요에 대한 변화들이 금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어떤 자산 배분의 시각 관점 쪽에서 안전자산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금에 대한 어떤 자산 배분은 필요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좀 수수료라든가 세금 관련된 측면들을 생각했을 때 그래도 한국 KRX 금거래소에 대한 어떤 매수라든가 거기다가 금 관련 ETF가 있죠. 이쪽에 대한 관심도 살짝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금 동향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PI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리 인하 얘기가 사실 뭐 미국에서는 이게 약발이라고 표현을 하기가 참 많은 언론에서 그래서 동일하게 해보면 약발이 잘 듣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는 사실 너무 많이 올랐고 이 약발보다는 뭐 중국에 대한 관세 얘기가 나와서 지금 휘청하긴 했는데 미국 휘청한 건 휘청도 아니고 우리만 휘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는 뭐 거의 기정사실인 거죠, 지금? 네, 거의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7월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9월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에 25bp, 뭐 9월에도 25bp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지 또 버팀목이 9월까지 가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주변 상황을 검토해 보면은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주 이렇게 나왔을 때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FRB 목표 2%대를 계속 하회하고 있으니까 경제는 예상했던 것보다 좋고 금리 인하할 정도가 되니까 딱 좋은 정도의 수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주말께 나왔었던 PPI 지수가 또 다음 달 CPI 지수까지도 그렇게 금리 인하 무게를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달에 나타날 CPI 지수까지도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점차 중기적으로 금리 인하 확률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어제 발표된 소비 지표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재고도 부합되고 산업 생산이 약간 부진하고 이게 좋은 거 하나 나쁜 거 하나 보통인 거 하나 이렇게 되니까 금리 인하에 부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제까지 50bp 인하 확률이 다시 또 확률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더워치 툴의 그림을 한번 다시 인용을 해보면은 맨 왼쪽에 이제 50bp 금리 인하 확률이 변화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예전에 보여드렸던 표하고 약간 틀립니다. 그러니까 변화 추이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쉽게 보시기 위해서 화살표로 표시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맨 왼쪽 막대기가 50bp 인하 확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제가 표시한 것이 최근에 고용지표 나오면서 확률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50bp 인하 확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것을 표시해 드린 것이고 그것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 이 네 개의 막대 그래프가 25bp 인하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25bp 인하가 확률이 줄어들면 50bp가 올라가고 50bp가 줄어들면 25bp가 올라가고 이런 형식이지 이게 보합이나 금리 동결이나 그거 이외의 확률로 이렇게 움직이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7월 인하 확률은 거의 25bp로 대세를 굳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한 번 더 가능해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런 배경에는 사실 뭐 총재 혼자 발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같이 하는 의원들의 뭐 긍정적인 이야기도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어제부터 뭐 주말까지,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계속 이제 여는 지역 총재들이 한 말씀씩 다 하실 예정들인데 어제는 사실 FRB 의장보다도 댈러스 여는 총재의 코멘트가 저는 더 관심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보내는 신호를 볼 때 금리 인하 주장이 설득력 있다. 결국 채권 시장의 실세 금리가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표 하나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국채 금리하고 CME 페드워치 툴의 7월 FOMC 회의 목표 금리 확률의 그래프를 한 표로 묶어봤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니까 금리 선물의 확률이 우리는 보통 저희 금리 선물이니까 저걸 거래하면서 투기적으로 저걸로 돈을 벌고 실세 금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표를 보시면 금리가 내려가면서 금리 확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한눈에 들어오죠. 특히나 제가 이 표시한 거는 금리가 급격히 올라갔었던 금리 확률이 급격히 올라갔었던 2019년 초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더 확실하게 금리 변동이 나타나고 있는 빨간색 박스권 이쪽을 보시면은
그림에 이제 붉은색 10년물 국채 금리가 맨 위에 있는 곡선인데요. 그게 급하게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아래쪽에 푸른색 금리 확률은 인하 확률은 빠르게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5월의 후반부에 있었던 금리 저점을 3월의 금리 저점을 5월에 깨고 내려오면서 저런 급등 현상, 금리 인하 확률 급등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7월 초에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한번 쭉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래쪽에 주황색 표시로 한 50bp 금리 인하 확률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50bp 금리 인하 확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등을 해서 쭉 다시 올라왔지만 최고치하고는 약간 좀 아직 거리가 있습니다. 6월 후반에 40%대까지 올라온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어제 급반등이 이어지면서 29.2%를 기록을 했는데 최고치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 근데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저기에서 표시되는 것이 FOMC 회의 때까지니까 한 2주 정도까지밖에 시간이 안 남아있죠. 실제로 보면은 뭐 한 열흘 정도요, 거래일 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50bp 금리 인하 기대감을 보는 것은 이제부터는 그냥 수치상으로만 볼 일이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힘들다. 실제 50bp 금리 인하 확률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차 의미를 잃게 되지 않을까. 25bp 쪽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위 그림에서 국채 금리가 실제로 큰 폭 반락이 없다면 이 확률이 올라온 것은 반등 흐름으로 인식해야 된다. 특히 그것이 어제 델러스 총재 코멘트하고 연계해서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9월 FOMC도 한번 봐야 되는데 이 시기에는 어때요?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 9월도 나오고 있긴 한데 네. 높다고 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쪽도 이쪽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50bp 인하 확률은 이쪽하고 거의 비슷한 확률이고 75bp까지도 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에 25bp 확률로 만약에 인하를 한다라고 한다면 7월 FOMC 지나면서 9월 FOMC 회의에서는 추가적인 25bp 인하 확률, 그러니까 이번 지나가고 추가적으로 25bp 인하하는 확률이 더 확 높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보는 것은 이제 수급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인데 미국 국채 입찰도 이제 중요한 구간으로 이제 3분기가 좀 인식이 되는데 7월의 전반부는 일단 일정이 일단락이 되는 수급 부담이 좀 완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한 780억 미국 국채 입찰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일단락이 됐는데 지금 수요가 약간 좀 그렇게 예전보다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채 선호가 좀 소폭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FRB 쪽에서 좀 한숨 놓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매파적인 발언은 좀 자제할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 3분기 미 국채 입찰 일정을 좀 정리를 해서 이 원본이 아니라 제가 정리를 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본다면은 7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3분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국채 공급이 발행 물량이 3,141억 달러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총액이 7,810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게 2018년 작년 1월 1분기 이후에 최대 양입니다. 거기다가 자산 축소도 9월까지는 진행이 되죠. 그리고 9월에 마무리가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부담은 저거의 2배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 10년물 금리가 2.5%대에 머물렀는데 1분기에 공급이 늘어나고 또 금리 인상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3%대까지 쉽게 근접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듯이 이번에도 6월 말 7월 초에 금리 흐름이 좀 높게 나타났었던 좀 금리가 좀 튀어오르는 모습이 이러한 수급 요인도 가세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월별 이 발행 규모를 보면 7월이 1,000억 달러가 넘고 9월에 1,500달러가 좀 아까 보여드린 지금 보고 계신 표 합계를 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8월은 500억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8월은 좀 한산하고 7월과 9월이 상대적으로 많고 그리고 7월과 9월 중에서도 15일 전의 전반부보다는 FOMC 회의가 위치한 후반부 쪽으로 물량이 더 많습니다.
해서 FRB 자산 축소 시행 마지막 분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만 지나면, 이번 9월만 지나면 향후에 유동성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것만 잘 넘기면 앞으로 발행 시장은 상당히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이 유동성 축소의 마무리 국면에서 분위기를 스스로 FRB가 망칠 일은 없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7월 말 후반부에 발행 물량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당연히 수요 진작을 해야 되겠죠. 7월 초에 수요가 약간 좀 약했기 때문에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금리 완화성 발언은 좀 더 지속이 되고 진짜로 7월 말에 금리 인하할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9월은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은 뭐 한산하니까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 9월 들어서서 금리에 대한 코멘트가 나올 때는 지금보다도 더 완화적인 그런 제스처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특히나 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될 것은 그러한 과정이 지나면은 달러의 상대적인 약세가 나타나고 유동성이 완화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쪽에서 유동성이 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은 아마도 9월 FOMC 회의를 지나면서부터가 아닐까. 그때부터 좀 기대를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갑작스럽게 이렇게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 높아진 상황 속에서 연준 위원이 파월 의장이 갑자기 이거 아무리 봐도 안 되겠는데요. 이럴 확률은 거의 없어 보인다라고 지금 시장은 인식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실적 시즌이잖아요. 이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좀 쭉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실적 시즌이 지난주에 델타 항공까지 좋은 실적 나오면서 사상 최고가 막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되게 좋았고요. 어제 금융주 실적 나오면서 약간 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예상됐었던 부진보다는 개선된 실적을 보였죠. 그래서 좀 좋게 흘러가는 듯 했는데 결국 예상됐었던 부진보다 나은 실적이기에 별로 그렇게 시장에 미치는 임팩트가 강하지가 않았죠. 그리고 내일부터 진짜로 시작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멕스나 이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신고가를 내왔었던 실적 호정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그런데 1분기 실적 발표 때, 그러니까 3달 전을 돌아가 보면은 이런 실적 시즌 초반에 좀 괜찮다가 이 중반 진입하면서 갑자기 무역 분쟁이 재부각되면서 1분기 실적 시즌 중반부터 조정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또 그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적 시즌 초반에 호조세 보이고 이런 무역 분쟁 뉴스가 나오니까 실적 호조된 뉴스가 나와도 뉴스의 선반영이다 이래가지고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호조세 뉴스가 나와도 조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무역 분쟁 이슈가 더 부각되면 조정이 심화되는 모습이 지난 분기 실적 발표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코멘트를 날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런 것이 재현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워낙에 지금 일정상으로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 기업 실적도 비슷하고 트럼프 대통령 하시는 말씀들도 아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도 지난 분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에 나타났었던 깊은 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에 실적 시즌 중반으로 이제 접어들면서 약간은 조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무역 분쟁 이슈가 얼마나 다시 불거지는지 이것도 좀 우리가 감안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같은 경우 이제 한국 통화정책회의가 내일이죠. 금통위가요. 근데 사실 선제적 금리 인하 기대하기 어렵다는 건 시장에 다 아는 그런 얘기고 시장에서 주는 주식시장에 주는 금리가 주는 임팩트도 미국보다는 약간 우리가 떨어지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FRB가 75bp나 100bp 인하를 하는 게 내년 1분기까지인데 그러한 것이 담보가 되어야지만 우리도 금리 인하 조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0월 FOMC까지는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우리가 금통위에서 결정하는 그 위원님들이 하시는 그 행동들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갖는 것도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100bp나 금리가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그걸 선제 조치라고 표현하는 것도 사실 좀 웃기는 얘기죠. 정책적 효과가 어느 정도 없는 상황이 투자 심리를 좀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정도의 기대감을 갖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실적 시즌하고 연계해서 우리 IT 업종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 모습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 반도체 강세에 대해서는 어제 뭐 그거에 관해서 이제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반도체 반등이 수요 회복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업체 공장이 뭐 정지되거나 반도체 감산하는 그런 모습, 그다음 한일 간의 분쟁,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재고 조정 마무리 구간에 들어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건 반등을 해서 상승으로 들어서는 게 아니라 바닥을 다지는 과정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인텔이 이 서버 CPU가 업그레이드되는 시점, 그 업그레이드되는 CPU가 나오는 것이 4분기 후반이나 내년 1분기 초반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주가가 한두 분기 앞서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최근 반등은 상승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이 반영이 되고 있는 바닥을 다지는 모습 정도, 이 정도로 의미를 좀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은도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좀 분위기를 보고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금리 인하 시즌은 온 것 같습니다. 이에 맞는 이제 업종들을 저희가 좀 수요 업종들도 골라보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금리나 과거에 보면은 업종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었는데, 그 증권건설, 바이오, 헬스케어 뭐 이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쪽에 대해서 실적이 담보가 되고 있는 것이 증권업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종상으로 접근을 할 때에는 그런 업종별 접근보다도 고배당주에 대한 전략을 좀 감안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짧게 말씀드려서 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진입하면은 배당 시세가 어느 정도 반영이 안 되고 단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예상 배당이 가능해질 때, 그때가 배당 투자의 적기입니다. 그렇다면 2분기 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시가 배당률로 4% 정도 때 투자해서 3% 정도로 주가 상승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약 한 10월이나 11월 정도에 그런 시세가 나옵니다. 그 시세 차익이 주가 상승률로 따져보면 한 33%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뭐 10월 넘어 연말에 가가지고 4% 배당을 노리고 투자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실제로 2분기 말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우리가 배당을 어느 정도 감안할 때 시가 배당률 4% 정도 때 주식 매수해서 접근해서 실제로 3%로 낮아질 때 그때 엑시트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시장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뻔한 뭐 증권업종도 있겠지만 배당 관련해서 배당을 지금 바라보기보다는 그동안의 주가의 상승폭의 차익을 노려보는 것도 지금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또 좋은 묘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시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보고 또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